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사 이정영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그리고 학생부를 어떻게 시기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이라는 2019년 11월 2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하나하나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교과활동, 종합의견, 비교과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고2, 고3, 고1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고3, 고2, 고1, 중3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쭉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이제 빨갛게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파란색이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현재 고2와 고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중3, 현재 중3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큰 틀에서만 보시는 거고, 제가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릴 때 제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같이 한꺼번에 사례로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 좀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마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제가 교과활동인데요. 교과활동 같은 경우는 방과학교가 기재가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학교에서의 방과학교가 좀 축소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방과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 아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매뉴얼이에요.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이게 다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자료집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117쪽에서 154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다 써 있거든요. 좀 먼저 거기 좀 보여드릴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기초교과군. 기초교과가 뭔지 아시죠?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탐구교과군, 즉 사회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교과와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은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 시간이 0시간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교육기관 또는 병원, 학교, 원격 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자료냐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정말 아주 뜨끈뜨끈한 내용으로 자료가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엊그저께 나온 자료예요. 2020년 11월 달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교과 세특 기재 예시가 자료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도움 자료라고 해서 큰 틀에 어떤 이름이 있는 그런 틀인데요. 거기 보시면 파란색, 빨강색, 약간 하늘색 같은 기본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학을 예시로 든 거예요. 수학을 예시로 든 건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개념과 성질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으며 뭐 약간 쭉쭉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학습 동기와 학습 활동의 태도 등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게 되면 2학기에는 수학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에 대한 의지와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걸 갖다 그대로 또 기록을 해놨고요. 세 번째를 좀 보게 되면 수업 중에 활동지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늦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에 대한 성장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글을 이렇게 교과 세특에 기재하라는 걸로 예시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각 교과별로 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뭐 사회 또는 과학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통틀어서 이렇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도움자를 했는데요. 자, 이 자료를 다시 넘어가 보게 되면 맨 밑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 학생부에서 기재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재가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대입 자료로 보내고 안 보내가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 세특을 기재하는 것들을 예시를 둬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왕이면 기록을 할 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것 자료가 뭐냐 해서 만들어진 자료니까 아마 교과 세특이 아무래도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과 세특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자료 좀 보시게 되면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동국대학교에서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거기도 좀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학생부를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거든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Q&A 형태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나요? 라고 그랬어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네모로 지금 박스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생활기록부에서 계속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 뭐라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점점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데 이걸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맨 밑에 보시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업 시간에, 해당 수업 시간에 굉장히 그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요즘 수업이 그냥 단순하게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협력하고 발표하고 팀별로 어떤 과제를 주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해야 되겠죠. 옛날처럼 열심히 그냥 칠판만 바라보는 그런 수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Q&A를 보게 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 있냐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바른 자세로 수업을 경청하는 것도 뭐라고요? 중요하지만, 옛날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좀 질문하면서, 그리고 조별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라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특이 잘 기록되고 또 잘 기록된 세특이 실제로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을 볼게요. 두 번째 항목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번호 순대로 실은 막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 한해서 표 항목대로 제가 일단 하나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사실 이게 종합 의견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추천서가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 의견은 결국은 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건데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것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보게 되면, 학교 생활기록 기재 요령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밑에 한번 볼게요. 나번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을 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과연 반영을 할까요? 이렇게 반영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평가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의 학업 태도와 인성 그리고 고교 생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학교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하는 학급 내에서의 활동들,
또는 인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담임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꼭 좀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담임교사하고의 관계도 좀 원만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추천서를 대신하니까. 제가 입력 글자 수도 연간 500글자로 사실 줄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글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 대입부터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추천서가 또 내년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대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합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부 항목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특히 이제 봉사활동도 좀 약간 영향이 미미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는 줄여서 창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자율탐구 활동 중에 소논문 실적은 기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율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논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이제 보고서라는 말로 대신 이제 단어가 대체돼가지고 활동에서 보고서까지 쓰는 게 이제 하나의 자율 탐구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이수한 과정에서 사교육에 개입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모든 자율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랑 같이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 활동에 따른 산출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삼일체가 돼야 돼요. 즉 내가 자율활동을 하게 되려면 자율탐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어떤 기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각종 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도 역시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있던 자율탐구 활동에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10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율탐구 활동 중에 소논문 실적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인데 소요 시간만을 기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구냐? 현재 고3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있는 박스, 빨간 박스는요, 현재 고3한테만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고2, 고1 이런 애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즉 소논문이라는 것은 현재 고3까지는 소논문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쓸 수는 있대 대신 뭐라고 써 있어요? 참여 인원과 소요 시간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미하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박스를 볼게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 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계획서라든가 또는 뭐 기한, 결제 나온 거 있죠. 각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거.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22 대입부터는 소논문이 기재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3학년 학생에게 기록되었던 소논문 있잖아요. 그건 이제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 2022 대입 이후니까. 그래서 소논문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91쪽과 10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청소년 단체에 속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입력할 수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인데 거기 갔어요. 활동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입력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 실적도 역시 무조건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또는 대학에서 외부 나가서 했어요. 그렇더라도 역시 이것도 입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철저하게 교내에서 한 활동, 그것도 서류가 증빙이 되는 그런 활동들만 자율탐구 활동으로 기록이 된다는 점을 꼭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 94쪽에 나와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 영역은요, 크게 자기평가, 학생 상호평가, 그리고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되 참여도라든가 또는 협력도 또는 열성도 그리고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해서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죠.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율동아리도 기본적으로 한 학생당 1개까지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저 써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입력한다. 이게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즉 교무 업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캡처한 부분인데요. 자율동아리가 근데 활동을 하긴 하는데 글자 수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1개만 하되 글자 수도 30글자 이내로만 기록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 내에서 자율동아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개설할 경우에는 대부분 동아리 이름을 좀 이제 근사하게 짓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이름만 봐도 이게 어떤 동아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97쪽과 1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봉사활동 실적은 이제는 구체적인 실적이 사실은 이제 내용이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만 입력하는 거냐면 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 계획 주체에 따라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봉사활동 실적이 예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경우, 또 같은 봉사활동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경우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서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봉사활동이 이제 서술하는 내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봉사활동은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8시간 이내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학기 중이라고 한다면 학기 중이에요.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4시간까지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학교 끝나고 8시간 했어요. 봉사활동.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8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는 건 어떤 때냐? 주말 또는 방학기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잘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8시간까지가 최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써있죠.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에는 1시간, 6교시인 경우에는 2시간, 4교시인 경우에는 4시간까지. 평일에는 그렇게 돼 있죠. 휴업일 경우에는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전 수업만 했어요. 그럼 몇 시간까지 된다고요? 4시간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7교시까지 했으면 최대 1시간까지밖에 입력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헌혈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일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데요. 4시간까지밖에 한 번 했을 때 4시간까지밖에 안 된다는 점이고요. 3회 내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이걸 다달마다 할 수는 있지는 않고요. 연간 3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기간은요.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다른 시간과 중복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도 역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봉사 동아리야. 봉사 동아리라고 한다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동아리가 자체가 이미 봉사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로 희망사항이 좀 볼게요. 진로 희망사항. 사실 진로 희망사항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 희망 분야로만 나와 있어요. 희망 분야. 예를 들면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전형 자료는 제공은 되지 않아요. 이 진로 희망은요. 그렇지만 이수할 때 이수 시간이라든가 특기사항 같은 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 활동에는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교무 업무 시스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이수 시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특기사항으로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 분야까지는 적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율활동이 연간 500글자밖에 안 돼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어떤 부분을 평가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의 그 가이드북에 의하면 자율활동에서는요, 지원자의 역할의 주도성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활동을 좀 임원 활동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그 동아리를 평가할 때 어떤 걸 또 중점적으로 평가하느냐 같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아리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학생이 이제. 자, 그럴 때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학의 전공과 고교 생활의 동아리를 100%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학은 굉장히 많은 전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대학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정도만 파악하는 거지 꼭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체적으로 일부러 그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봉사활동. 그렇다면 봉사활동 시간이 많으면 더 좋으냐? 아니면 뭐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느냐? 또는 뭐 교내 봉사보다 교회 봉사를 또 많이 하면 더 좋으냐라는 걸로 되게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봉사에서의 시간보다는 진정성을 보통 많이 평가하려고 해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의 본분이 뭐냐? 너의 본분은 학생이다. 즉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그건 당연히 학업적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봉사보다는 학업적 역량을 쌓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봉사활동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긴 하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럼 네가 더 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봉사의 내용과 진정성을 살펴본다는 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다니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한 달에 한 번이 됐건 두 달에 한 번이 됐건 또는 한 학기마다 한 번이 됐건 간에 지속적으로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있는 봉사활동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정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내 봉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 봉사를 교내 봉사보다 더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본인의 자발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서 임했냐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려고 했느냐 그 봉사를 교내 봉사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그냥 단체로 평소하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별로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그 외에 다른 자발성을 갖춘 교내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진로활동. 자, 진로활동은 어떻게 그럼 평가가 되느냐? 진로활동은. 사실 진로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창책 의미가 있으니까요, 원래. 보시게 되면 진로활동은요,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도 연계되는 것은 평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던가 또는 수상 경력이라던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진로와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꼭 진로 활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골고루 생활기록부의 곳곳에 묻어있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그런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골고루 파악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또 의문을 가진 게 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진로 활동이 학년별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평가에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진로가 지금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진로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자꾸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내가 호기롭게 정말 난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의대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었지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게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로는 변화가 된다. 그렇지만 이 진로 변화로 인해 가지고 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로 희망 분야가 이제는 대입에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을 보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사실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즉 2022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학년당 한 개만 수상이 넘어가게. 한 학기당. 한 학기당 한 개. 최대 몇 개까지 될 수 있죠? 뭐 5학기, 만 1학, 수시에 한다고 한다면 한 5개 정도? 또 정시까지 간다면 한 6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상은요, 사실 학생부 기록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7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상은 이제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상을 할 때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교육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시상을 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상이 계획이 있는 교내 활동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분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시면 학년 초 학교 교육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내상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 이외에 다른 항목에 절대 또 입력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워진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수상에 있는 내용을 종합의견 같은 데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수상명 입력할 때 연간 시상 계획하고 수상명과 일치하게 또 역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공동수상 같은 경우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꼭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공동수상을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수상명에 수상명을 입력하고 가로 열고 어떤 부분 수상 인원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죠? 과학탐구대회 실험 부분 공동수상 3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공동을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 부분 어떤 부분이 공동수상했다. 몇 명이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가 아니라 같이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수상 경력이 어떻게 대학에서는 평가가 될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당연히 수상 경력이 적은 편인데 학생부 전형합주면 수상 경력이 많은 비행을 뭐 불리할까 그러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2022부터는 수상이 한 학기당 하나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저거 써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제공되는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교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수상을 해요. 그러면 수상 내용 중에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또 의미가 있는 수상이 뭐냐 그런 내용을 나중에 체크해서 대학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즉 내가 지원 학과와 관련된 수상이 있으면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역시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합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수상 하나 때문에 너를 합격을 시켜줘, 불합격해야 돼 이런 경우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고 돼 있어요.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관련 대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전공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불이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교 활동을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독서활동이 있는데 독서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독서활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활동은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독서활동에 했던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는지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통해 가지고 나중에 면접에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되는데 자, 이 독서라는 건요. 근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책을 그러면 짧게 읽은 책과 제목만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서 활동 상황은 독서 기록장이라든가 즉 독서 포트폴리오라든가 또는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의 증빙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근거가 없으면 책을 읽었다고 아무리 제출해도 이게 나중에 본인한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독서 활동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 입장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독서가 대학 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서는 많이 하는 건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이 친구가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학업 역량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들 또 심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공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독서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채워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는. 강제로 읽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요, 양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책을 독서를 나열한다거나 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도서를 막 자꾸 이렇게 읽어가지고 기록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해요. 대학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독서를 기록해야 된다는 점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제가 크게 써놓은 것이 뭐냐면 2024 대입,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독서까지도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남았냐? 처음에 말씀드린 세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거의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볼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학생을 기다리냐?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 생활기록부 안내 책자에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좀 역시 동국대학교와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이 두 개 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라든가 가이드북을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냐? 고등학교 생활은요,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 즉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3년 동안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다. 이렇게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즉 공부만 하기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을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채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전 학생은 정말 이렇게 좋아한다. 어떻게 도전할래? 네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네가 스스로 도전해본 경험이 있냐? 그게 뭐냐? 두 번째, 네가 생활해온 학교 공간이 어디냐? 학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실은 여러분의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자, 교실에서의 많은 생활들이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교과잖아요. 교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써 있어요. 이렇게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써서 어떻게 썼냐면 나는 화학이 좋은데 그래서 화학2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화학2 희망자가 겨우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생명과학2가 150명이라서 30명만 듣는 화학2를 들었다가는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150명이 듣는 생명과학2를 들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전하지 않는 학생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진로와 관계된 그런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이라고 한다면 등급에 상관없이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때 있어서 과감하게 내가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내가 공부하고 전공과 연계된 교과목,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들을 도전해서 자꾸 노력을 해라라는 게 서울대학교의 입장이고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대학에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선생님들의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업을 잘 들어라.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뭐냐? 정규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 특히. 우리가 방과후 수업도 기록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하고 어떤 의미 있는 배움이 있었는지 그런 걸 찾고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수업이 많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다양하게 수업 방식이 요즘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 방법이 변화되는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뭐 책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독서도 교과와 연계된 독서가 아주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학생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겠죠? 또는 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찾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스스로 교과 수업 이외의 부분,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가 바로 고등학생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자꾸 의미 있게 본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스스로 근데 어떤 걸 바탕으로? 교과 수업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를 해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서울대 학생은 독서는 기본이다.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독서는요 서울대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대학들은 어쨌든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온 그런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에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볼 때 독서 능력도 상당히 많이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직접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는 그만큼 독서가 기본이 돼야 된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말하는 독서는요.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글 쓰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교양 등이 쌓여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활동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활동 등을 하면서도 책을 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자꾸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양적인 부분까지 같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서를 또 뭐 추천도서를 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제법 많이 있는데 그게 추천도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과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은. 즉 교과 내에서 자꾸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독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보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아직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여러분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모둠 친구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야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미숙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누구한테? 교사한테 받아야죠. 교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야에 대해서 마찬가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시 더 알아보고 싶어요. 전공 과목, 교과목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공부해온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게 바로 대학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도 물론 생활을 하겠지만 학교에 오게 되면 어쨌든 아침부터 8교시까지 뭐 수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7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시간을 여러분끼리도 같이 활동도 하게 됐지만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역시 좋아져야 되고 또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추고자 하는 또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즉 열정을 담은 학교 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즉 서울대학교가 묻는 건 이거예요. 네가 인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인성이 좋아. 그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인성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은요, 학업 활동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또는 활동이 사실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뭐 이거 하면 너 서울대학교 갈 때 유리할 것 같아. 이거 하면 뭐 이 대학 갈 때 유리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저 전공에 유리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 이게 바로 다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화로운 교우 관계를 맺어가면서 타인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으면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자, 이건 서울대학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의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대학들도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리더십이냐면 도대체, 몇 번 이것도 역시 그 중복돼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협동학습을 할 때, 구성원을 이끌어갈 때, 거기서 그런 과정, 즉 리더 역할로서의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나 학교 회장, 부회장, 동아리 반장, 그것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어떤 팀별 과제를 할 때도 내가 이거 한번 할게. 내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을 갖추었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큰 네모박스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 가운데 수업 중에 모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또는 토론 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말하는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 있어서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라든가 아니면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걸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년 또는 이제 시기별로 제가 좀 여기 좀 구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학기 초입니다. 자, 고등학교로 막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제가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아야지만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나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먼저 여기를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약 50만 명이라고 볼게요. 예시예요, 예시. 자,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 그러니까 11개 대학 잘 아시죠?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서강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1개 대학이 모집하는 인원이 쭉 따져보니까 약 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1개 대학에 내가 가려면 이 50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이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7% 정도 됩니다. 그럼 7%란 얘기는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초반 정도 돼요. 2등급 초반. 1등급이 4%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까지니까요. 그러면 2등급 초반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어쨌든 11개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학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 또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긴 해요. 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서울 소재 20개 대학. 20개 대학 정도면 몇 명 정도가 그러면 모집 인원을 하느냐 봤더니 약 6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6만 명이 좀 넘어요. 제가 다 계산 다 해놨습니다. 계산 작업을 해봤더니 6만 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봤더니 6만 명이면 몇 퍼센트일까요? 약 12% 정도 해당됩니다. 자, 12%니까 이건 2등급 정도 되는데 사실 3등급 좀 넘어가도 되겠죠? 3등급 초? 2등급이 11%까지니까. 조금 넘어갔잖아요. 그럼 3등급 완전 최초반. 그러니까 2등급 끝. 2등급 끝선이나 3등급 초까지인데 거기까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2등급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20개 대학까지 가려면. 그럼 2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역시 결론을 내려드리면 학급 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30명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4%고 2등급이 7%, 즉 합쳐 11%니까
1등급은 30명에서 몇 명일까요? 4%니까. 1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2등급은 7% 해당되는 인원은 2명이고요. 그러면, 반에서 한 3등까지 하면 3명 정도까지 해서 그래도 한 3등 안에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20개 대학 정도에 갈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 인원이 30명 정도 될 때 학급 내에서 3등 정도까지만 유지해준다면 서울에 있는 또는 뭐 상위권 대학 한 20개 대학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이제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학기 초에 고등학생이 처음 되면 바로 어떤 시험을 보냐면 학력평가를 바로 봐버려요. 3월 첫째 주, 둘째 주인가요? 그때 바로 봐요. 학력평가를 보는데 학력평가 성적을 계속 누적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 학력평가 성적이 나의 정시에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적이 전국 석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국 석차. 전국 석차 계산하는 방법을 꼭 좀 아셔서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좀 파악해 놓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기 초니까 동아리 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서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독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는 계속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학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독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친구관계, 굉장히 친구관계가 좋습니다. 왜 좋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가 다른 친구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가 없어. 그러면 되게 팀별 과제 같은 걸 할 때 팀 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하고 좀 많이 맞는 친구를 좀 사귀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팀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내 첫 번째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2학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있는데 이 중간고사가 특히 중요해요. 중간고사.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다양한 중학교에서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좀 신중하게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1학기 기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1학기까지의 성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이제 준비하는 건데, 자, 1학년, 2학기 어떻게 준비하는 거 볼게요. 먼저 준비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교수 사정관들과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인데, 전공 적응도, 즉 전공 관련 학업 능력, 선수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공대에서는 역학을 어느 정도 해야 설계할 수 있으니까 수학하고 물리나 과학 실력이 기초 실력이 없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대를 가려면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는 친구가 좀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 칸을 보게 되면 여기는 생명과학이에요. 여기는 생명과학 같은 건데, 즉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줄기세포 공학과에 오려면 생명과학 1, 2를 공부해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교육과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야. 즉 아까 우리 전공적합성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즉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이제 전공적합성, 즉 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하느냐, 나의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좀 충분히 선택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동아리, 아까 자율 동아리죠. 소모임 할 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독서, 특히 독서가 교과와 연계된 독서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업 참여는 교사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기록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팀별 과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건 중요한데 특히 어떤 교과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냐? 주요 교과예요. 주요 교과. 즉 나의 전공과 연계된 그런 교과부터 성적이 상상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2학년 시기. 2학년은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특히 겨울방학까지 쭉 해서 제가 이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학년 시기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국대학교에 그 연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공 부적응도 또는 이탈의 정도와 내용이라는 말로 큰 제목이 써 있죠. 2번이. 여기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내용이. 정시는 의외로 이탈이 높아요. 정시가 이탈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반수나 빨간색만 제가 읽어볼게요. 반수나 자퇴는 뭐 100이면 100 다 정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기 추천 전형이에요. 자추라는 말이에요. 자주가 아니라 자기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 추천 전형은 그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전형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말했냐면 수의학과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은 이탈할 가망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 1년 과정을 끝냈잖아요. 성적이 좀 안 나왔어. 안 나오면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저는 정시형이에요 라고 정시로 전환을 하려는 친구들이 2학년 때 막 생겨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학년 때도 정시가 아니라 일단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공통사항 안에 뭐를 넣어놨냐면 동아리, 독서, 수업, 자율활동 이건 계속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희망 진로나 학과에 100% 맞춰진 활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활동에 따른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거 저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활동에 참가했느냐? 활동 후 변화된 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제로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 끄집어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3학년입니다. 3학년은 원래 1학기까지만인데 이제는 3학년 2학기 때까지도 중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3학년 2학기 기말 시험까지 제가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공통상으로는 여전히 동아리라든가 독서, 수업, 자율활동, 학평. 학평을 왜 써놨냐면 제가 3학년 때는 학력평가를 되게 많이 봐요. 3월달, 4월달, 5월달 한번 쉬었다, 6월달. 6월은 이제 대수능 모의평가가 있잖아요. 6월 모평. 그다음 9월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능에 대비한 학력평가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학력평가를 아까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계산해로 하는 게 뭐라 했죠? 전국 석차 계산하라고 그랬죠. 전국 석차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평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활동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3학년 때 되면 분석을 해야 돼요. 2학년 때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어. 성적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활동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3학년 때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나눠져 있잖아요. 입시가. 그죠? 수시와 정시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는 수평 지원보다는 수직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비슷한 대학이 있어. 성적이. 그런 대학은 수평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지원하라 그런 얘기예요. 즉 상향도 해보기도 하고 하향도 해보기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수험생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원 최저보다는 좀 더 약간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솔직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시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정시라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수평 지원하지 마시고 수직 지원해가지고 상향도 지원하고 적정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 결과를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6월 모평 성적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평가 성적을 가지고서 의미를 좀 기본을 해보고 그다음에 선배들의 지원 결과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성적들 또는 선배들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성적대의 지원 성향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과로 지원하는 것도 약간 피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그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해가지고 수시에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정시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100분이라든가 정시는요 100분이라든가 표준 점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100분이가 유리하냐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를 또 따져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성적을 좀 참고로 하셔야 돼요. 대학이 전년도 정시의 결과가 이렇다 이런 자료. 그 다음에 대학별로 환산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환산점이 다 있어요. 대학에서 지금은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반영하는 환산 점수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대학별 환산 점수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군별 특징도 파악해야 됩니다. 정시는 가군, 다군, 다군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군에서 합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시를 지원할 때는요.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재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전공을 찾아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시기별로까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근데 사실은 3학년 때에서는 시기별로 준비하는 게 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때는 이제 이 원서를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정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모두 다 전반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어쨌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